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슈. 자동차 관련 이슈 중에 제일 핫한 것들만 모아서 저희가 쉽고 재밌게 소개해주는 코너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위키트릭 권혁재 PD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채널이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키트리도 젊은 생각, 그러니까 젊은 매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각 채널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코너가 되니까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안 그럼?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또 저희 자기소개도 채널에 맞게 좀 자동차 관련된 거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운전 경력 몇 년이시고 또 좋아하는 차 브랜드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네. 제일 젊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운전 경력을 밝히면 이제 나이가 들통이 나게 되는데 운전 경력 15년. 네, 30살에는 포르쉐를 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쉐보레 올류 크루즈를 타고 있는 권혁재 PD라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앞자리가 조금 짐작이 가는. 네, 제가 멘트를 좀 정정을 해야 됐었나 싶을 정도인데.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영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슈들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PD님, 첫 번째 이슈 어디서 꼽아오셨나요? 자, 현대자동차가 13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일본 재진출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실 앵커님, 혹시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 몇 대를 판매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할까 봐 다 준비를 했죠. 635만 대.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미리 해오신 거예요? 저 M트렌드 앵커예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635만 대를 판매를 해서요.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판매 순위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1위가 도요타고요.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르노니산 얼라이언스, 4위가 GM.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근데 현대자동차도 이 흑역사로 알려진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2001년부터 2009년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당시 좀 일본에는 호재가 좀 있었는데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드라마 유행한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 유행한 그런 문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혹시 눈사람끼리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있었죠. 네. 한일 월드컵도 있었고. 네. 혹시 눈사람끼리 뽀뽀시키고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연가. 저희 동년배 맞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동년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겨울연가가 상당히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때 요은사마 배용준 씨의 인기가 어마무시했었죠. 네네. 참고로 겨울연가의 일본 제목이 후유 소나타예요. 후유가 겨울이란 뜻이거든요. 네. 소나타는 차 이름 아닌가요? 현대차에? 네. 그쵸. 현대차가 이걸 가만히 놔두고 지나갈 리가 없죠. 마케팅이었어요? 이 마케팅은 아니고 이 제목이 우연하게 겹쳤던 건데 현대자동차가 바로 이 배용준 씨를 소나타 광고에 기용할 정도로 상당히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15,000대밖에 못 팔았어요. 이 정도면 실패 아닌가요? 그렇죠. 1년에 채 1,500대도 판매를 못한 거니까 상당히 현대차에는 속 쓰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 현대차가 13년 만에 일본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랑 일본이랑 궁합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19년에 현대차가 일본을 한번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반일 감정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불매운동도 엄청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진출이 무산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미수에 그치거나 진출 실패 정도였는데 굳이 왜 또 와서 지금 재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현대차가 왜 일본 시장에서 실패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그건 또 감이 없습니다. 아, 제가 허를 찔렀군요. 네, 현재 2,40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일본은 이에 3배가 넘는 8,20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정도 차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요. 한국에는 14만 7천 대의 수입차가 들어왔고 일본은 13만 3천 대의 수입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일본이 3배 더 큰데 수입차는 오히려 적게 들어온 거죠. 그만큼 일본 시장에서는 수입차가 좀 많이 안 팔리는 시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수적인 시장에서 현대차는 한번 일본 시장 진출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는 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저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내연기관으로 승부를 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친환경 자동차로 승부했을 때는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일본 시장 재진출을 위해서 좀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어요. 특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쿄 모터쇼에다가 이제 부스를 차려서 차량도 전시를 좀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았죠. 네,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있었고 이제 반일 정서, 혐한 정서 등이 상당히 좀 컸던 시기거든요. 결국에 이때 모터쇼에는 참석을 하진 못했는데 대신에 뭐 현대자동차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넥소 자동차를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었고 드디어 내년에 현대차가 일본에 진출해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을 갈 때는 뭔가 진짜 칼을 갈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려면 자동차 판매를 많이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 강력한 차 이걸 좀 들고 가야 할 텐데 어떤 차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인 넥소와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한 아이오닉 5. 네,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넥소가 실제 양산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가요. 몇 곳이나 있을 것 같나요? 뭐 한 2군데? 그 중에 한 곳은 현대차 아닐까요? 거의 근사했는데요. 네. 총 3브랜드가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제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짓 맞췄네요. 네, 거짓 맞추셨어요. 네.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현대자동차고요. 한 곳이 미라이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요타. 그 다음에 현재는 단종된 클래리티라는 자동차를 생산한 이제 혼다 자동차. 이렇게 3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양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수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 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넥소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그런 인프라적인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들도 충전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전기차로 일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니까 잘 팔릴 것 같은 인기 모델만 잘 골라서 진출하면 성공할 확률이 이번에는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PD님, 넥소랑 아이오닉 5 둘 중에 일본에서 조금 더 승산이 높거나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모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판매율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차량은 저는 아이오닉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도 이미 전기차들이 있긴 했지만은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의 전기차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미쓰비시에서 만들었던 전기차 i라든가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좀 짧다거나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선두주자, 글로벌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가 지금
일찍 가서 초석을 다듬으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요타가 얼마 전에서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전기차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 모델. BG4X인데 아이오닉 5랑 외관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 그리고 들어가는 배터리도 BG4X 같은 경우에는 71.4kWh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72kWh 배터리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급의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회 충전 시 유럽 기준이죠. WLTP 기준으로 45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481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성능 면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일본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또 일본 내에서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아이오닉 5와 넥소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본 시장은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일본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점해가지고 상당히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왕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좀만 마음 먹고 전기차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오랫동안 생산해왔기 때문에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하이브리드 차는 고전압 배터리와 내연 기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좀 크다고 느껴지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 직병렬 방식의 시스템으로 상당히 특허권을 많이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가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이브리드 기술과 전기차 기술을 이제 비슷하다고 놓고 비교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를 얼마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사실 세계 최초거든요. 시제품이었죠. 시제품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었던가? 네,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요타가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선점했던 것처럼 전고체도 선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고차 배터리는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다. 단시간 내에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좀 넘어야 될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일본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 수입차 선호 안 하고 네. 자동차 좋아하고 뭐 네. 그런 성향. 네, 맞습니다.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떤 거세요? 테슬라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올 상반기 일본의 수입차 판매량을 한번 쑥 훑어보고 왔는데 테슬라가 과연 일본에서 잘 팔릴 것 같으세요? 폐쇄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 전기차 1위 테슬라라도 일본에서 뭐 그렇게 인기를 끌기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공개를 하지가 않아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대신에 기타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 항목. 기타 항목에 있는 차량들 판매 대수가 거의 대부분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기타 항목에 2,680대 차량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2,680대의 대부분이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 상반기 대한민국에선 테슬라가 몇 대나 팔렸을까요? 자꾸 질문 주시네요.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11,629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인 거죠. 네. 날고 긴다는 테슬라도 고전하고 있는 게 일본 시장이라는 말이죠. 네. 또한 이 전동화 모델 판매 수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약 58,000대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일본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00대 전기차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 좋은 전기차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그래서 일본 시장에 맞는 판매 전략을 좀 계산을 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일본 시장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국내 전기차 시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얘기인데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이것을 늘려야 합니다. 이걸 늘려야 된다고요? 네. 보조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죠. 네. 보조금을 많이 늘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셔가지고 네. 권 선생님. 물론 보조금을 늘리면은 뭐 혜택을 그렇죠. 받는 파이가 분들이 커지겠죠. 많으니까 예, 네. 그것도 맞지만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겨울철 주행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봄철 주행거리도 아니고 굳이 겨울철 주행거리? 네. 이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딱 얘기만 들으면은 좀 많은 분들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테지만 네. 이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브랜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아이폰이 겨울만 되면은 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 막 꺼지고 막 그랬던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저는 기억하시나요? 그냥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아이폰 배터리 한 7% 정도 남겨두고 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전기차 배터리도 이 겨울철 저온에 취약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은 이 상온 일대와 저온 일대 전기차 배터리 효율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국내 인증을 받은 전기차에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상온과 저온 시의 주행 거리를 각각 따로 기재해 놓을 정도로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 편이거든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 저온일 때 상온 대비 65%에서 70% 정도의 효율만 유지하면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서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65에서 75%, 네. 2024년에는 70에서 8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첨부해드리는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효율에 차등을 둔 것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해당 고시안은 내년에 새롭게 인증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인증이 마친 전기차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는 보조금이 꿀인데 이게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덜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연구센터 풀가동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 PD님께서 겨울철에 또 직접 주행을 해보셨다고 그때 배터리가 정말 확 줄던가요? 네, 사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겨울이 엄청 무서우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에서 부산까지 과연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될지 전기차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겨울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효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난방을 켜게 되면 주행 거리가 엄청 줄어듭니다.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히터를 돌리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열 에너지로 이거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추워가지고 히터를 확 키면은 주행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지기도 해요. 제가 노래도 못 듣고 히터도 못 켜고 그냥 추운 채로 달려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겨울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가고 있는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히터부터 꺼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겨울철에 일산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실 엔딩 촬영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제외하고는 진짜 운전하고 충전밖에 안 했거든요. 밥 먹을 때도 충전을 물려놨어요. 이때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5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네, 그렇죠. 편도는 한 5시간이면 가죠. 근데 지금 밥 먹을 때까지도 충전을 하고 그랬다. 네. 2배? 10시간? 10시간 정도, 18시간 걸렸습니다. 네.
18시간 걸렸어요. 미국 가는 시간인데요, 그 정도면? 제가 비행기로? 내려가는 길에 충전 한번 하고 부산에서도 계속 충전하고 올라온 길에 또 충전하고 해서 18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전기차의 좀 겨울철 약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상당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은 저온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이 배터리의 효율 편차가 적어야지 사실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조사한테 공을 넘긴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이슈를 얘기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옆에서 그 울그락불그락한 게 좀 느껴지셨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찐 소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실험 결과가 기억이 나는데요. 연초에 한 실험에서 영하의 환경에서 20종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20종의 전기차를 모아두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1위를 했다는 거. 정말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찐 실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테슬라가 가져갔던 전기차 보조금을 국내 차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권 PD님, 마지막 이슈도 짚어주세요. 네. 안앵커님도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죠. 네.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은 뭐 화나실 때 있으세요? 많이 화나죠. 언제- 요소수도 화가 나고, 아, 그다음 기름값도 화가 나고. 디젤 차 타시나 봐요. 네. 아이고 이런. 영혼 좀 실어주시라니까요. 저는 휘발유 차를 타기 때문에 네. 어머, 나빴다. 네. 그래요. 저도 요즘에는 주유소 갈 때마다 화가 그렇게 나요. 네. 기름값 때문에 그럼 이쪽은 화가 나시겠네요. 네, 그렇죠. 기름값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에 그 차계부 어플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6일에 기름을 넣었을 때 분명 리터당 1,595원에 넣었거든요. 11월 3일에 1,753원에 주유를 했어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50원 이상이 뛴 거잖아요. 이거 기름값이 정말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요.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그다음에 LPG는 40원씩 이제 리터당 인하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비싸면 정말 삥 돌아가지고 뭐 한 10분, 15분 거리 가서도 우리가 이제 뭐 충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뭐 몇백 원이라도 좀 더 싸졌다고 하니 사람들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또 생업으로 뭐 화물 트럭을 운전하거나 아니면 뭐 대형 버스를 운전하신 분들은 간에도 기별이 안 가는 수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근데 국제유가가 오른 겁니까? 일단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 게 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큰데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제일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죠? 네. 그러면은 일단 회사 출근 안 하죠. 네. 그리고 밤 10시 넘으면 어디 갈 데 있나요? 없죠. 없죠. 집에서 맥주 네. 마셔야죠. 예, 밥도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콕하게 되고 공장 멈추고 뭐 해외여행 꿈이나 꿀 수 있나요? 못 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결국 또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안 몰겠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기름 안 쓰고 비행기도 기름 안 쓰고 공장 가동하니까 기름 안 쓰고 이 기름의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이 아무래도 기름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하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이 원유가 마이너스 가격을 달성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확 줄이게 되죠. 네.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유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 원유의 생산량도 확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를 배척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좀 정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기상 이상 현상,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상당히 추울 것이다. 북극 한파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난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름의 소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계속 쓰려고 하는 곳은 많아지겠네요. 겨울철 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안 늘려요. 그래서 이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이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을 이 오펙과 더한 오펙 플러스가 이런 수요에 맞지 않게 너무 조금씩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결국에는 원자재는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엄청 많아지는데 막상 공급은 딸리는 현상이 올해 한 해 내내 관측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요소수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결국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껴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피디님, 유가가 내년에는 120달러 간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를 제외한 거대 산유국이 또 한 곳 있죠. 바로 미국. 미국도 상당히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펙 플러스가 좀 더 원유를 증산해 주는 것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불과 얼마 전이에요. 11월 4일에 12월에 어떻게 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11월과 마찬가지로 40만 배럴만 증산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겨울을 앞두고 사실 난방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기름값이 오르면은 물류비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요소수 이슈가 또 더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M트렌드를 통해서 해당 콘텐츠를 보고 계실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오늘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에 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류세 인하했다고 해서 땡 하면은 가격 내리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요. 주유소도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한참 비쌌을 때 기름을 사왔던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은 사실상 주유소 사장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류세 인하 그러면 오늘 바로 가서 기름 가득 채울 거야 라고 이제 했다가는 비싼 기름 가득 채우실 수도 있으니까 평소 다니시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얼마나 인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살피시고 주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일부터 인하됐다고 해서 우리 이슈 시청자분들은 바로 주유소 달려가시지 마시고요. 유류세 인하분 만큼 이게 값에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좋은 주유소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